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지하철을 보면요, 낮에는 주로 이 노인분들이 많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탑승하신 분들이죠. 한국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역사는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에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50% 할인하는 제도가 처음 실시됐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84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무려 9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의 그 상당수가요, 직장인들이 다 출근한 이후 비교적 한산한 그 낮 시간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소위 노인 지하철 나들이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노인 지하철 여행, 지하철 나들이를 주제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언론이 바라본 한국의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나들이 풍경,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보너스 스토리 시간에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그럼 에피타이저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준비한 이 에피타이저 뉴스도 지하철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이 아닌 뉴욕의 지하철 소식인데요. 자, 뉴욕 지하철에 경찰 로봇 경찰이 배치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으로 꼽히는 뉴욕 지하철. 그 중에서도 그 역은 한국에서 무슨 성수역, 강남역 그런 식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 이 SF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R2-D2를 닮은 경찰 로봇이 배치되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한 그 R2-D2의 모습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이렇게 생긴 귀여운 로봇, 이제는 사진 보시니까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영화 속에서는 그 R2-D2라는 이름이었는데 뉴욕에서는 K5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뉴욕 경찰이 미국의 로봇 제작업체인 나이트스코프사의 의뢰해서 제작한 K5에 대한 시험 운영을 이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60cm 키에 바퀴가 장착된 이 로봇은 4개의 카메라가 부착이 돼서 360도 이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과 상황 등등을 모두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그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감안해서 이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안면 인식 기능이 만일 있다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순식간에 모두 다 스캔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또는 지명수배된 사람인지 등등을 가려낼 수 있는데, 이건 자칫 그 무고한 시민들까지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이 안면 인식 기능은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탑재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만은. 네. 뉴욕시의 에릭 애덤스 시장은 저렴하게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요, 이 K5 로봇 경찰의 임대 가격은 시간당 $9입니다. 네, 미국의 그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비용입니다. 더불어서 이 로봇은요,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식사 시간도 따로 없고 임무를 계속 난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그런데 하루 24시간은 아니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인간의 조정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작동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처음이니까 뉴욕 경찰 경관 1명이 함께 이 로봇과 조를 이루어서 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비상 연락도 즉시 가능합니다. 이 현장 상황은 비디오로 계속해서 영상 녹화도 됩니다. 뉴욕 경찰국은 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나서겠다라고 밝혀서 앞으로 이 시험 운영 이후에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실시할 그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에피타이저 뉴스, 뉴욕의 R2-D2 로봇 경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인 연방하원의원은 김찬준 씨를 필두로 해서 사실 여러 명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연방상원의원은 아직까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국계 미국 연방상원의원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차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구별을 한다면 분명히 다름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연방하원의원은 임기 2년이며 총 의원 수는 435명인데 반해서 연방상원의원은 각 주당 무조건 2명씩, 그래서 딱 100명이고요. 임기도 6년입니다.
이 기능과 업무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원보다 상위 조직인 것만은 분명한 게 그 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계 상원의원이 탄생한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계 상원의원이 탄생할지 또 그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사람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뭐 한국 분은 아니고요. 바로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직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중진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자택에서요. 그런데 뇌물로 받은 현금과 금괴더미가 쏟아져 나와서 지금 미국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연방지검이 지난 주말 이 메넨데스 의원과 부인 네딘 메넨데스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금괴 등을 증거물로 공개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 옷장 등에서 이 캐시 55만 달러와 또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발견해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 부부가 현금과 금괴 외에도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고 또 주택 대출금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뉴저지의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3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뉴저지 사업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지난 뉴저지 연방검찰청장 그 인사에 또 개입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인사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필립 셀린저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 실제로 셀린저 변호사가 뉴저지 연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셀린저 검찰청장은 메넨데스 의원의 희망대로 그 뉴저지 사업가에 대한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추가로 부가적인 조사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와 함께 이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이집트 정부와의 그 사업을 돕기 위해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집트 정부에 미국 정부의 외교 정보 몇 가지를 건네준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메넨데스 의원은 1982년 당시 한 교육구에 작은 그 평범한 교육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메넨데스는 당시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일약 스타덤으로 떠오르면서 시의원을 거쳐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연방 상원에 진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뇌물 수뢰 혐의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뇌물로 스타가 됐다가 뇌물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넨데스와 한국계 상원의원 탄생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추락하는 메넨데스 의원을 상대로 이제 한인 앤드 김 연방 하원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가 유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원직을 잃은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앤드 김, 뉴저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그 앤드 김 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뉴저지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뜻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상대로 당내 예비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메넨데스의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게 제기됨에 따라서 그를 상대로 한 도전이 어렵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앤드 김 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거쳐서 상원의원 선거에서 만약 승리를 한다면 한인으로서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뉴저지주 남부에서 자란 앤드 김 의원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중동 안보 전문가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입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앤드 김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사실 그 앤드 김 의원의 지역구는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된 후에 내리 3선에 성공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이 앤드 김 의원은 메넨데스 의원에 대해서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할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내년 선거가 이래저래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자, 이 주말 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정치 관련 소식은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현재 판세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아마 이렇게들 얘기하실 겁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이니까 나갈 거고, 공화당에서는 뭐 이런저런 악재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거의 독주를 하는 모양새.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박빙 또는 바이든이 미세한 차이로 조금 앞서는 정도. 이런 정도로 이제 현재 판세를 아마 알고 계시고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 갑자기 색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건. 각종 여론조사의 가상 대결에서 두 사람이 계속 초박빙 대결을 벌여왔다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의미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지난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박빙이 아니라 9%포인트로 트럼프가 역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에 그쳤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중심으로 재선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응답자의 25%만이 미국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가격과 관련해서는 불과 8%만 긍정평가를 했고요. 또 요즘 가스값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12%만이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62%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야 한다라고까지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면 그럼 누가 후보가 돼야 하느냐라는 어떤 주관식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주관식으로 사람 이름을 그냥 누가 쓰면 됩니다. 뭐 yes, no가 아니라 또는 OX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사람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8%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이름을 썼고요. 또 다른 8%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9%가 로버트 F. 케네디 이 주니어 후보 이름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론을 됐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20%의 사람들은 뭐라고 썼느냐?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누구든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20%나 그렇게 썼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60세 이상과 5세 이하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는 8%, 두 달 전인 지난 7월보다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나단 라이너 의학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간 이런 상황을 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위독한 상태로 입원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서 사망자가 늘고 입원자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아과학회는 전체 어린이 코로나 입원 환자의 약 절반이 5세 미만으로 이들 어린이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5세 미만을 위한 백신도 준비되어 있으니 학부모들 경우에는 이 5세 미만 백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권고했습니다. 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이 현재 급격하게 증가해서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페소에서는 하루 2,000명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엘페소의 시장이 한계 상황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리서 엘페소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물밀듯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서 시장은 6주 전까지만 해도 엘페소로 넘어오는 이주민이 하루 한 350 내지 많아야 400명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며칠 사이에 하루 무려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나서 이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리서 시장은 새로운 이주민 쉼터를 열 계획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뉴욕이나 시카고, 덴버 등지로 이들을 보낼 버스 5대를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사실은 정치 뉴스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감소하던 미국 유입 이주민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해서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엘페서시의 리서 시장도 전반적인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이 이처럼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국 방문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실도 시진핑 주석 방한 성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 주석이 한덕수 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만큼 이를 토대로 외교 채널을 풀 가동해서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만약 방한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은 답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아서 답방을 할 차례가 됐다라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정부 한중 관계 형성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답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답방 문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어떤 답방이냐? 바로 푸틴 대통령의 답방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사절단을 북한에 보내고 나아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문제까지 거론해서 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지금 러시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절단, 러시아의 북한 방문 사절단, 이 사절단의 북한 방문 이유를 북러 정상 합의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이달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에게 푸틴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그 평양 답방을 이행하는지 그 이행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관련 동향을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논의됐었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도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노동력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북한의 외교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한국도 이 외교 문제에 국력을 모아야 할 그런 전망입니다. 네, 미국 대학 중에서 졸업생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펜실베니아 대학, 즉 유펜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졸업생 연봉 순위 상위에 오른 대학들은 모두 명문대이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그런 대학 랭킹 순위와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연봉 임팩트 점수에 따른 대학 순위 1위는 유펜, 그리고 2위는 프린스턴, 3위는 컬럼비아, 4위는 MIT, 5위는 하버드대, 6위는 스탠포드, 7위는 미주리 과학기술대, 그리고 8위는 클레어먼트 맥켄나대, 9위는 예일, 그리고 10위는 보스턴 칼리지였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전통 사립 명문대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 순위 가운데 7위에 올라 있는 그 미주리 과학기술대학은 주립대학이고요. 그리고 클레어먼트 맥켄나 대학은 LA 인근 이 클레어먼트, LA에서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동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오는 클레어먼트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에 위치한 사립 인문계 대학입니다. 졸업생 연봉 순위 1위를 한 그 유펜은요, 졸업생의 평균 급여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고등학교만 나온 고교 졸업생 급여보다 연간 84,000달러 이상 연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화제작 드라마 기억하시죠?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을 현실판으로 재탄생시킨 리얼리티 쇼가 공개됩니다. 제목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달 뒤인 11월 22일에 공개됩니다. 넷플릭스는 이 웹사이트 그리고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역대 최대 규모 리얼리티 경쟁 쇼로 변형시킨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를 올 11월에 공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오징어 게임의 리얼리티 버전은 그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지만 456명의 참가자가 리얼리티 TV쇼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인 456만 달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 속에서는 기억하시죠? 456억 원을 놓고 경쟁을 했었죠. 이번 리얼리티 경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넷플릭스는 참가자들은 기회주의적인 어떤 동맹도 해야 하고 또 냉혹한 전략도 짜야 하고 또는 시의적절한 또는 필요할 때는 또 배신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묻게 되는 그런 경쟁 쇼를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에는 대형 돼지 저금통에 기억하시죠?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왔던 그 돼지 저금통, 대형 돼지 저금통에 현금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속에서도 나왔던 그 냉철한 모습의 진행 요원들, 그들의 모습도 이 예고편, 이 넷플릭스가 이 리얼리티 쇼 예고편에 그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드라마 속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게 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게임 제목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게임에서는요, 영희 인형을 향해서 돌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과 징검다리 건너기, 최종 라운드 전에 마지막 만찬 등의 장면이 예고편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를 봤을 때 실제 이 리얼리티 게임도 드라마 속 한국식 게임들, 그것들이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리얼리티 쇼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로 11월 22일에 공개됩니다. 자, 이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즘 집에서 그 지역의 로컬 TV 방송 보시나요? 소위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채널 7, 채널 11 등등의 그 지역 채널 있잖아요. 그런 지역 채널들 보시는 분이 요즘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넷플릭스와 그리고 유튜브 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넷플릭스 그리고 훌루 등 소위 말하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시청자를 상당히 많이 빼앗긴 미국의 공중파 방송사들이 겨우 현재 남아있는 시청자들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이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이들 고령의 연령층을 잡아두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ABC, CBS, NBC 등 그 미국의 공중파 방송의 시청자 연령대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 9년 전만 해도요, 이들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의 그 중위 평균 연령대층은 40대 중반에서 많아야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게 최고가 아니라 이제 평균 연령대가. 하지만 최근 프로그램을 보면요, 더 보이스라는 그 음악 경쟁 프로그램 더 보이스는 64.8세, 거의 65세가 평균 연령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돈을 주고 그 저작권을 사와서 미국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방영했을 때 그 제목은 The Masked Singer, 마스크 쓴 싱어니까 복면가왕 거의 똑같이 번역을 했네요. 더 매스크드 싱어의 프로그램의 평균 연령대는 60.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어나토미라는 프로그램의 평균 연령대는 64.1세로 다들 평균 연령대가 60세가 넘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등 현재 많이 나와 있는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등으로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공중파에서 지역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방송들 많이 젊은 사람들은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파에서 핵심 시청자는 이런 신식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소위 고령층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파들의 평균 연령이 확 높아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 방송사들은 고령 시청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프라임타임에 TV를 보는, 프라임타임이라는 것은 저녁 7시, 8시, 9시 이런 걸 말하죠. 그 시간에 TV를 보는 고령층을 인정하고 그들을 더 육성할 전략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ABC TV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임타임에 TV를 보는 고령 시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에 따라서 ABC는 지난 2002년에 나온 데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더 배출러, 총각이라는 뜻이죠. 더 배출러의 새로운 버전도 출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배출러의 새로운 버전은 황금 총각이라는 뜻의 더 골든 배출러입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이제 목요일 오후 8시에 방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층 시청자를 잡겠다고 하면서 왜 뜬금없이 배출러를 방송한대? 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네. 내용이 재밌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는 그냥 배출러가 아니라 더 골든 배출러. 이 새로운 버전, 이 황금 총각이라는 프로그램은 한 사람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공개 구혼 프로그램입니다만은 흥미로운 점은 주요 출연진들이 다 노인들입니다. 이번 시즌은요, 72세 남성에 대해서 22명의 여성이 구애 경쟁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여성들의 연령은 60세에서 75세 사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노인분들이 사랑 경쟁을 펼치는 프로그램. 자, 이 같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의 제목은 이 노인 스토리를 좀 이어서 제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국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나들이. 네, 미국의 노인 시청자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적 노인분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국의 노인들이 65세 이상에게 주는 그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이용한 열차 나들이를 매일매일 낙으로 삼고 있다라고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거 미국 언론에 비친,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 노인들의 지하철 나들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뉴욕타임즈는요, 지난 토요일자로 한국에서는 나이든 지하철 탑승자들이 여행에서 기쁨을 찾는다 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다양한 지하철 여행자들을 조명했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자, 찌는 듯이 더웠던 지난달 8월. 굉장히 더웠죠. 매일도 비도 오면서 30도, 35도 엄청나게 찜통더위. 그런 8월에 고운 한복에 운동화를 신고 밀짚 모자를 쓴 차림으로 집을 나선 올해 85살의 이진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이진호 씨는 집 근처 4호선 수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차례 환승해서 1시간여 만에 1호선의 종점인 소요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는 역 근처를 좀 거닐다가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시간을 보내는 데에 이 공짜 지하철 타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면서 집에 있으면 지루하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이 이진호 씨처럼 지하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가거나 혹은 특별한 목적시 없이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하루를 보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또 오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좋은 장소는 이 지하철만한 데가 노인들에게는 더 이상 없다라면서 특히 노선도 많고 또 노선도 긴 그 수도권의 지하철은 소일을 하기에 더할 나위가 없는 곳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기도 공감이 됐던 모양입니다. 지하철 나들이에 나서는 노인들은 나이도 다양하고 또 젊었을 때 했던 일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주 다양했다라고 합니다. 또 역시 올해 85세의 전종득 씨를 인터뷰했는데요. 전종득 씨는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일하다가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책을 읽다가 가끔 졸기도 한다라면서 지하철 여행은 정말 멋지다. 서울 구석구석 못 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로 서울의 경우에는 지하철 무료 승차 대상이 연간 승차 인원의 15%를 차지하게 되면서 지공거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들의 존재감이 커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죠. 지공거사. 이 지공거사의 그 앞에 두 글자 지공은 지하철 공짜를 줄인 말입니다. 지하철 공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다라는 뜻이라서 이제 지공. 그래서 뒤에 이제 거사는 그 노인을 일컫기 위해서 갖다 붙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을 일컬을 때 요즘은 한국에서 지공거사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규칙도 서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말 안 하지 않아도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피해주기, 그리고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앉아있는 젊은이들 앞에 가서 딱 서지 않기 등의 나름대로의 매너를 지킨다고 합니다. 와, 이 매너가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양보 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서 있어도 돼요. 운동도 할 겸. 자, 아무튼 다시 기사로 들어갔어요. 뉴욕타임즈는 서울에서는 최근 지하철 적자로 노인 무료 승차를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올리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노인 빈곤율이 일본이나 미국의 2배에 달하는 한국에서
한 회, 1회 탑승 요금이 1,500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어르신들에게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한노인회라고 있습니다. 이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지하철 무료 승차를 이용해서 신체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서 왜 이 행복을 빼앗으려 하는가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노인 무인 승차를 폐지할까 이런 거를 서울시가 고민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말이죠. 자, 올해 91살 91세의 배기만 씨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배기만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년을 해로한 아내가 지난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나는 깊은 우울감에 한동안 며칠씩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지냈었다. 그러다가 지하철 나들이를 다니게 되면서 옷을 찾아 입게 되고 또 챙겨 입게 되고 밥을 챙겨 먹게 됐으며 잠도 더 잘 자게 됐다라면서 그 지공거사가 된 사연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백이만 씨는 날마다 어디로 지하철을 타고 갈까 찾아보려 이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를 5부나 챙겨줬다면서 만약 요금을 내야 한다면 그게 1,000원이든 1,500원이든 만약 요금을 내야 한다면 이렇게 매일 다닌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 알아놓으셨죠? 한국의 지공거사. 한국에는 그래도 무료로 지하철이라도 뭐 타고 다니면서 나들이를 하고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는 뭐 아무리 무료로 타게 해준다 하더라도 치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이든 뭐 버스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를 가고 무언가를 한다. 라는 그 신체 활동, 정신 활동 문제입니다. 그게 지하철이 됐든 아니면 뭐 동네 마실이 됐든 아니면 거주하는 곳에 무슨 작은 운동시설이 됐든 매일 일정량의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한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자신의 여건에 맞는 무언가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는데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초점을 좀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지공거사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지하철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지공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어떤 거사 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열혈 구독자님들께는요 특급 감사를 드리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